한국 콘텐츠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똥별보다도 못해. 사람들의 이목만 끌 줄 알지 속은 텅 비었다니까. 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의 강의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잔뜩 날이 선말투로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콘텐츠를 왜 이따위로 받게 만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드 와일드이고 벨기에 출신이에요. 교환학생으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미국이 어떤 곳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햄버거, 미식 축구 경기, 거대한 쇼핑몰 같은 것들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다 찾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찾게 됐죠. 한국 TV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좀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끔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 볼게요. 그건 9월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시작됐어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그런 저녁이었죠.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스크롤하며 볼만한 걸 찾고 있었어요. 룸메이트 사라는 스터디 그룹에 가 있어서 방은 너무 조용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일정한 리듬만 들렸어요. 그때 넷플릭스가 저한테 추천한 게 쿨리너리 듀얼 흑백 셰프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두 팀의 셰프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뭔가 기대에 차 있는 듯 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왠지 저를 끌어당겼어요.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늘 보던 프로그램에 질리기도 했고 그냥 한번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장면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연출이 전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장면을 찍은 것조차 춤처럼 보였으니까요. 셰프들이 야채를 썰 때 카메라가 세 가지 각도에서 그걸 포착해서 평범한 요리가 마치 움직이는 시처럼 보이게 했죠. 근데 단순히 멋진 카메라 워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중 한 셰프, 김 여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힘든 시기에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김치찌개라는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들 때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노트북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있었어요. 경쟁 요소도 흥미진진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모습이었어요. 블랙팀과 화이트팀은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프랑스 셰프가 한국 고춧가루의 매력을 발견하고 한국 셰프는 프랑스 허브를 써보며 실험을 하는 모습이었죠. 매 순간 새로운 걸 알아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쉬지 않고 에피소드를 계속 봤어요. 눈이 따갑고 아침 8시 수업에서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걸 가르쳐줬거든요. 프로그램은 복잡한 요리 기술을 아름답고 동시에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다음 날 좀비처럼 캠퍼스를 돌아다녔지만 머릿속은 전날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결국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찾아봤어요.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맛보고 싶었고 셰프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재료들이 왜 특별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비 오는 화요일 밤은 제게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큰 무언가의 시작이요. 넷플릭스의 그 하나의 추천이 제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죠. 사람들과 갈등, 그리고 제 시야를 넓혀줄 새로운 생각들로 이어지는 길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그냥 비 오는 날 밤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는 심심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거창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넷플릭스 추천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어느새 제 세상을 조금씩 바꿔놓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게 일어난 일이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이 현대 미디어 제작 기법 수업에서 새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을 때 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국제적인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석하고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3명씩 팀을 이루라고 하자마자 저는 바로 손을 번쩍 들었어요. 클라라. 뒤에서 2줄 떨어진 곳에서 이든이 저를 불렀어요. 텍사스 강의실에서 들리는 영국식 억양이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같이 할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든과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믿을 만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든은 항상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특이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믿어봐. 난 감독이야 라고 쓰인 카메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우리 팀의 할링을 3번째 멤버로 배정하셨어요. 할링은 보통 강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으로 꼼꼼하게 필기하는 학생이었는데 그의 가방은 교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분석해 볼까? 우리가 강의실 한쪽 작은 테이블에 모였을 때 이든이 물었어요. 오후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 먼지들이 춤추는 게 보였어요. 주변의 다른 팀들은 이미 활발하게 토론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저는 신이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 제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쿡방 대결 블랙 앤 화이트 셰프라고 내가 요즘 보고 있는 엄청난 한국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야.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려고 영상을 빠르게 찾아냈어요. 이거 봐. 제가 한 셰프가 정교한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촬영 방식이 정말 멋지지 않아? 극적인 각도랑 슬로 모션을 써서 그냥 야채를 썰어도 예술처럼 보이게 하잖아. 이든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대단하네. 그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제작 수준이 정말 훌륭하다.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봐. 마치 헐리우드 영화 같아. 하지만 제가 할링을 돌아봤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는 어깨를 긴장시킨 채 팔짱을 꽉 끼고 있었어요. 한국 프로그램? 그가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한국 프로그램이 넘쳐나잖아. 왜 다들 그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밝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한국 미디어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인기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할링은 낮게 중얼거리며 의자를 약간 뒤로 밀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예를 들면 중국 드라마는 훨씬 더 문화적인 깊이가 있지. 리드는 저를 걱정스럽게 힐끔 보더니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아시아 여러 나라 프로그램을 비교해볼까? 각 나라의 독특한 점을 살펴보는 거야. 하지만 할링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어요. 너희들 모두 그냥 한국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 스타일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없어. 효과나 편집도 그냥 화려한 장치들로 약한 스토리텔링을 가리려는 거라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제안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도해봤어요. 그러면 쿡방 대결이 어떻게 다양한 요리 전통을 아우르는지를 살펴보는 건 어때? 단순히 한국 음식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온 셰프들이 참여하잖아. 그건 그냥 마케팅일 뿐이야. 할링은 날카롭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국제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한국 문화를 중심에 두고 홍보하려는 거지. 우리 팀 안의 긴장감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도 책상에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골라야 하잖아. 혹시 다른 제안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도 되지만 빨리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발표가 3주 후에 있잖아. 할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난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는 선언하듯 말했어요. 교수님께 가서 중국 미디어 제작에 대한 개인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릴게. 이든이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링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 교수님 책상으로 갔어요. 그가 교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든이 잠시 후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분석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부터 세워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가면서 단순히 TV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하나가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해졌어요. 이게 미디어 제작 기술보다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오후 햇살은 여전히 창을 통해 비추고 있었지만 처음 느꼈던 설렘은 가시고 이제는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래도 이든과 저는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했고 팀이 계획했던 것보다 작아졌지만 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요리 대결의 제작 세부 정보를 스크롤하면서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주방 스튜디오에 설치된 카메라가 무려 300대라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할 숫자였죠. 각 카메라는 요리사들의 표정 하나, 칼질 하나, 팬에 떨어지는 소스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담아내도록 배치돼 있었어요. 이든, 이거 좀 봐봐. 제가 프로젝트 파트너인 이든을 불렀어요. 이든은 의자를 굴려 제 컴퓨터 화면으로 다가왔어요. 시즌 하나 편집하는 데에만 6달이 걸렸다네. 믿어지니? 말도 안 돼. 이든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 에피소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 봐. 저희는 계속해서 숫자를 읽어가며 신이 났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20명의 셰프, 40명의 카메라 운영자, 20명의 음향 엔지니어,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는 편집자 팀까지 총 50명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규모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한 요리 대결을 완전한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그저 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쇼에서는 셰프들의 개인적인 여정, 문화적 배경,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까지 담아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셰프가 처음으로 김치를 다루면서 발효 과정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도 잡아내고 이탈리아 셰프가 고춧가루의 독특한 맛에 눈을 반짝이는 장면도 보여줬어요. 이거 할링한테 보여주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이 정도 제작 수준은 진짜 대단해. 그런데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할링에게 저희가 찾아본 자료를 보여줬을 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할링은 의자에 딱딱하게 앉아 팔짱을 낀 채 거의 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 많이 쓰는 건 아무 쇼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제 흥분은 터진 풍선처럼 쭉 가라앉았어요. 그냥 카메라 개수 때문이 아니야. 제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이 셰프 봐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사찰 음식 기술이랑 프랑스 페이스트리 기법을 결합했어. 이건 진짜 놀랍지 않아? 할링은 얼굴을 더 찌푸렸어요. 그거 다 마케팅일 뿐이야.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한국 프로그램이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려는 거지. 숫자도 아마 조작됐을걸.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든과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이든도 저만큼 불편해 보였어요. 이 시청률은 넷플릭스에서 직접 제공한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평론가들의 리뷰도 있는데. 리뷰는 돈 주면 살 수 있어. 할링이 말을 끊었어요. 다들 그건 알잖아. 왜 우리가 굳이 한국 미디어에 시간을 낭비해야 돼? 중국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제작 품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런 거나 연구해야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할링의 손가락이 도서관 테이블을 두드리고 턱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그를 괴롭히는 듯했죠. 아시아 각국이 요리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방식을 비교해보는 건 어때? 제가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제안했어요. 기술적인 면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 할링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주변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쳐다봤어요. 난 그만할래. 난 중국 미디어에 관한 내 프로젝트를 할 거야. 너희 둘은 계속 한국 콘텐츠에 시간 낭비하고 싶으면 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링은 책을 챙기고는 성큼성큼 떠나버렸어요. 이든과 저는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든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뭐였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할링이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이서 해야 할 것 같아. 저희는 남은 오후 동안 자료 조사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할링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게 뭐였을까? 요리 대결의 여러 에피소드를 보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셰프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니 원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려는 프로그램이 왜 우리 팀을 갈라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단상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조정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어요. 교실은 평소보다 작게 느껴졌고 30명의 시선이 저와 이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반짝이고 밝은 조명이 빛나는 요리 대결 스튜디오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쳤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그냥 TV 세트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말할수록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었죠. 여기서 진짜 마법이 펼쳐집니다. 몇몇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밀러 교수님도 흥미로운 듯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니 스튜디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이곳에는 300대의 카메라가 매 순간을 포착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소스 한 방울, 채소를 자르는 순간 셰프들의 표정까지. 놓치는 장면이 없어요. 학생들이 이 숫자를 듣고 놀라워하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저와 이든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쇼에 출연한 다양한 셰프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재능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 배웠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 부엌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 이 주방에서는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바로 음식의 언어죠.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팔에 문신이 있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의 사진이 나왔어요. 에드워드 셰프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뉴욕에서 자라면서 햄버거와 김치를 모두 배우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 쇼에서 한국 바비큐의 풍미와 미국식 훈제 기법을 결합한 요리를 선보였는데 심사위원들이 손을 멈출 수 없었대요. 학생들이 웃자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저는 셰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긴 클립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빠른 손놀림을 지켜보라고 말했어요. 서로 경쟁 중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존중이 있어요. 제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긴장했던 부분이 왔어요. 쇼의 독특한 블랙팀과 화이트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였죠. 이 쇼는 셰프들을 두 팀으로 나눠요. 제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분열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요리 실력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블랙팀에는 작은 식당이나 푸드트럭에서 경력을 쌓아온 셰프들이 속해 있고 화이트팀에는 유명 레스토랑이나 요리학교 출신 셰프들이 속해 있어요. 갑자기 할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도 안 돼. 그는 외쳤어요. 그건 그냥 시청률을 위해 얄팍한 수를 쓰는 거잖아. 순식간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와 이든이 했던 모든 연구가 떠올랐어요. 이 쇼 덕분에 인생이 바뀐 셰프들의 이야기도 기억났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 생각도 이해해. 제가 차분하게 말하면서 할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걸 한번 봐.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태국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요리를 시작한 젊은 셰프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 셰프는 블랙팀 소속이었어요. 시즌이 끝날 때쯤 그녀는 세 군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죠. 이 쇼는 분열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없앤 거예요. 저는 멕시코 셰프가 한국 요리 기법을 배워 퓨전 레스토랑을 연 이야기, 젊은 셰프들에게 전통 레시피를 가르쳐준 한국 할머니 이야기, 아시아 요리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프랑스 셰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더 많은 예시를 보여줄수록 교실의 긴장감이 점점 풀어졌어요. 밀러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몇몇 학생들은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링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제가 아시아 여러 학교에서 요리 동아리가
이 쇼의 영향을 받아 생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을 때 할링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건 선전이야. 그는 소리쳤어요. 한국 미디어가 특별할 건 없잖아. 그냥 홍보를 잘할 뿐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교실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쿵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죠. 손이 다시 떨렸지만 어깨를 펴고 반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때론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좋은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게 덜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쇼를 시청하는 모습, 요리 동아리에서 레시피를 따라하는 장면,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TV쇼가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했어요. 문화 간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며 창의성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주죠. 발표가 끝나자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밀러 교수님은 엄지를 치켜 세우셨고 이드는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노트북을 정리하는 동안 몇몇 친구들이 와서 어디서 이 쇼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발표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잘 극복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때로는 화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답변이 사실과 이야기,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업에서 있었던 일 이후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어요. 저는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도서관 근처 커다란 참나무 아래 나무 벤치로 걸어갔어요.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서 땅의 그림자가 춤추듯 드리워졌어요. 거기 앉아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던 중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경제학 수업에서 알게 된 다른 유학생인 마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클라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링 상황에 대해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20분 후 마야가 벤치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앉았어요. 푸른색 스웨터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죠.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거 봤어. 그녀가 말했어요. 할링의 반응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미디어에 대한 게 아니야. 마야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으며 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우리 고국에서는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뭘 하고 무슨 말을 하는 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수업 참여 상황을 체크하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우리의 행동을 물어보기도 해.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다는 거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마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현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할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신경을 많이 써. 한국이 영화, 드라마, 음악에서 성공하는 걸 예민하게 보는 거지. 저는 벤치에 기대 앉아 프로젝트 회의 중 할링이 긴장하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즐기는 게 뭐가 문제인 거야? 마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복잡해. 어떤 나라들은 한국의 문화적 성공을 위협으로 보는 거야. 요즘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 K-파프 그룹들은 전 세계에서 공연장을 채우고 한국 음식과 패션도 유행하고 있지. 몇몇 정부들은 그로 인해 자기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녀는 K-파프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거나 한국 미디어에 대해 칭찬하는 글을 썼다가 본국에서 문제가 생긴 학생들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가끔 가족에게 경고 전화가 가기도 해. 어떤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잃기도 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프로젝트 회의 때마다 할링이 한국 미디어에 대해 과대평가됐다거나 깊이가 없다는 식으로 거칠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의 말 뒤에는 자기 자신과 어쩌면 가족까지 보호하려는 학생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건 마야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미디어가 이런 저항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성공을 거둔 거야. 비판과 정치적 압력, 불공정한 경쟁을 겪으면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해온 거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저장해둔 요리 대결 포스터를 바라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한국이 자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를 담은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여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창의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예술가들과 제작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강국이 되기까지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고,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나라에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 커피숍에서 한링을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이내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는 그에게 그 수업에서의 말들이 진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게 아니었다고, 이제는 알게 됐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현실을 조용히 이해한다는 작은 표시로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성취에 대해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들의 드라마나 음악,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건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 온 그들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의 팬들을 얻은 거죠. 다음 수업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국 미디어와 한림 같은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가장 큰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조용한 투쟁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가 저에게 문화와 정치, 그리고 세상의 창의력을 나누려는 용기에 대한 훨씬 큰 이야기를 깨닫게 해줬어요.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떠날 준비로 짐을 싸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보기 시작한 넷플릭스 쇼가 어떻게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꿨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한 오락거리로 시작한 게 어느새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무언가로 변해버린 거죠. 반쯤 짐이 든 상자들 사이에서 기숙사 침대에 앉아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걸 떠올렸어요. 큐리네리 두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 미디어는 단순히 쇼나 영화를 만드는 걸 넘어 사람들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스테인리스 주방 조리대 위로 반짝이는 조명, 목적과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셰프들, 매 에피소드가 한국 문화를 새롭게 보여줬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환영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웠어요. 큐리네리 두얼 같은 TV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됐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 에피소드를 위해 끝없는 시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썼다는 걸요. 특히 감탄스러웠던 건 그들이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썼다는 거였어요. 카메라 각도는 마치 내가 주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고, 음악은 적절한 순간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심지어 셰프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말없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도와줬어요. 쇼에 나온 셰프들도 생각났어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요리를 하더라고요. 브라질 출신의 마리아는 한국 재료를 남미 요리 방식과 결합해보고,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는 한국인 이웃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 지식을 프로그램에 가져왔죠. 이렇게 각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의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이 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텍사스에서 온 한 셰프가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을 배우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요리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한국인 팀원이 단순히 요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줬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끝날 즈음 둘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죠. 한림과의 일은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그 일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 미디어가 이제 너무 강력해져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한국 프로그램들은 그에 대해 분노로 맞서는 대신 오히려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대응하더라고요. 큐리네리 두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차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학생 몇 명이 새로 생긴 한국 카페에서 버블티를 들고 있고 캠퍼스 서점에는 한국어 학습서 코너까지 생겼더라고요. 한국의 영향력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때 이든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도 프로젝트 이후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본 비빔밥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작은 프로젝트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니요. 우리 발표를 본 몇몇 반 친구들도 한국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보더라고요. 한국 미디어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단지 유행이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진심을 담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스타일을 섞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텍사스에서의 시간이 예상치 못한 걸 가르쳐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문화를 배우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 미디어가 세계 각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 경험 덕분에 음식, 이야기, 문화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이제는 최고의 이야기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고 우리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여정이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웃음이 났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한국 프로그램과 영화들이 나올지 기대됐고 한국이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지 궁금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건 연결을 만들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일이었죠. 한국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개방할 때 우리가 모두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보여줬어요.